자, 14강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통합사회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뒤에 가면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통계 자료들 이제 선생님 문제 해설하면서 동영상에다가 언급해놨거든요. 나중에 공부할 때 중요한 통계 자료들은 외울 건 외워두세요. 뭐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중요한 지점들 있잖아.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그 전에 왼쪽에 있는 인구 밀도 한번 볼게요.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가 뭔지는 대충 알죠? 사람이 얼마나 빽빽하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자, 사람이 사는 이제 그걸 표현할 때 이제 단위는 제곱킬로미터예요. 제곱미터당 몇 명이나 사느냐? 뭐 수치가 좀 웃기잖아.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인구 밀도라고 불러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얼마쯤 될까? 북한 빼고 남한만. 야, 얼마쯤 되냐 하니까 높다라 그러면 그래 높죠. 얼마만큼 높을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 계산해보면 되잖아. 인구 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총 몇 명 정도? 약 5천만 명. 조금 넘거든요. 5천만 명. 그럼 우리나라의 면적은, 남한의 면적은 약, 우리 1학기 때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 자,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딱 10만이야. 외우기 쉽잖아요. 그럼 나누면 돼.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조금 넘는다. 자,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은 건 알고 있죠. 이거 그냥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티칸 시티나 또는 뭐 싱가포르나 도시국가들 빼고 면적이 조금 넓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세 번째로 높아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됐죠? 그럼 상식에서 다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예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2.6배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더니 뭐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더 중요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뒤에는 오늘날에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봤더니 1960년대 이전에는 자연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 밑에 있는 지도처럼 인구가 주로 분포를 했고요. 오늘날에는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나 아니면 대도시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촌락 지역이 사람이 별로 없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지도는 1940년대의 우리나라 인구 밀도예요. 그래서 북동쪽은 해발고도가 높고 험하고 춥기도 하고, 남서쪽은 평야가 많고 농사지을 땅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는 신의주,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신의주에서 여기는 포항,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쪽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자, 지역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고요. 북동쪽은 인구가 당연히 적었고 남서쪽은 인구가 많았다. 과거에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 오늘날에는 뭐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남동임의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죠. 대도시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구 중심점 변화 볼게요. 인구 중심점. 자, 인구 중심점 자체는 뭐 시험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야. 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지점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요. 그리고 점 하나당 1g. 그러면 이 면적에 점이 이제 불규칙하게 찍히겠죠.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는 점이 많이 찍힐 거고 강원도 지역이나 그런 데는 점이 별로 없을 거고. 그럼 이걸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인구 중심점이에요. 됐죠?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에서 여기 충청북도 부분이에요. 자, 과거에는 농사를 주로 짓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농사를 지으려면 땅, 농경지, 논이 있는 곳에, 밭이 있는 곳에 살아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 과거에는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사람이 분포했다면 오늘날에는 수도권에 되게 많이 집중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청북도에서 놓고 보면은요, 49년부터 2010년까지 점점 인구 중심점이 수도권, 서울로 가까워진다. 그냥 그걸 나타낸 거예요. 됐죠?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뭐 잠깐 정리하고요. 밑에 있는 거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그 밑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자, 앞에서 다 배웠던 거고 짧게 복습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체크 좀 해둘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보면 1960년 이전에는 뭐 인구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중심이던 사회에서는, 농사 짓던 사회에서는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60년대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대도시 지역이나 공업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한다. 이촌향도 현상이죠.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그 다음에 남동 임해 지역에 있는 공업도시, 그 다음에 대체로 수도권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가 되면 여전히 이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근데 서울로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서울에서 서울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현재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현재 서울은 줄어들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중심에 있는 중심도시와 쉽게 말하면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도시와 촌락 사이의 인구 이동은 별로 없지만 대도시와 주변 도시 사이의 인구 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뭐 어떤 상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야기 하나만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살지 못하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가 있어요. 지금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이 자기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집을 사기까지 평균적으로 몇 년이 걸리느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제 느낌 오죠? 자, 우리나라는 그 연수가 많을까 적을까? 많죠. 그래서 사람이 대략 내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모은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게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리고 사람이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써야 생활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이 대략 내가 한 10년 정도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럼 실제로는 10년은 더 걸리겠죠. 그리고 그 정도쯤 되더라도 사람이 희망을 품고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1, 2년 일해가지고 집을 사는 건 집이 너무 싼 거고, 근데 이제 10년보다 훨씬 넘어지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자, 그게 대략 10년이라 그런다면 돈 쓸 만큼 좀 쓰고 저축할 만큼 저축하고 뭐 투자할 만큼 투자해가지고 한 20년 전 지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겠지.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나가면서 이제 하더라도 내가 집을 살 수 있겠지. 라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대략 그 연수가 30년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0년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돈을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서울에 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고, 심지어 경기도에다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자,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도별 인구 순이동 여기 체크 좀 해줄게요. 자,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지방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리고 경기도랑 짝을 이루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뭐 교통체증 너무 심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됐죠? 자, 그리고 자, 대구하고 부산은 또 서울이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도시 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구, 부산, 서울은 대도시인데 직접 불이익이 생기면서 인구가 너무 많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변에 위성도시,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라.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 양산,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 그래서 부산하고 대구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세종시는 원래는 되게 완전 시골이었어. 촌락이었어요. 근데 2012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 경기도에 있던 수도권에 있던 이제 행정기관들,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고급 공무원들이거든요. 고위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행정수도를 원래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많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고급 아파트들도 당연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 같은 것들도 지금 되게 막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별로 없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약 40만 명. 됐죠? 자, 그럼 어쨌든 세종시는 사람이 없다가 40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거잖아. 그리고 경기도 다음으로 인구가 늘었죠. 그럼 세종시로 들어온 사람들은 과연 어디 살던 사람들이 세종시로 들어왔을까? 여러 지역에서 당연히 들어왔겠죠. 물론 서울에서도 내려갔겠지. 그런데 세종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지역이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도 보면 알겠지만 대전하고 세종시는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원래 광역시 대도시 지역인데 여기도 원래 땅값이 좀 비싸고 집값도 비쌌던 거야. 그런데 세종시 공무원들만 살고 있고, 그다음 젊은 사람 많고, 애 키우기 좋고, 막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대전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도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충남하고 충북은 인구가 증가했죠. 여기 인구가 왜 증가했을까?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는 경기도랑 맞닿아 있으니까. 자, 수도권은 너무 집중돼 있어서 약간 억제 정책을 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랑 닿아 있는, 그래서 뭐 당진, 아산, 천안, 음성, 진천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은 인구가 증가했다. 다른 지역은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라고 나오는데요. 인구 변동. 자,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변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변해요. 자, 첫 번째는 사회적인 증감이라 그래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이란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전입.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전출. 그래서 전입자와 전출자 사이의 차이, 이게 사회적인 증감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죽잖아. 그래서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도 그 지역 인구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걸 자연적인 증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총인구 증가는 자연적인 증감과 사회적인 증감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의학기술의 발달, 경제 발달, 인구 정책 등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인구가 당연히 달라진다. 뻔한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구 변천 모형 볼게요. 자, 이 인구 변천 모형은 아마 사회문화에서도 나올 거고요.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먼저 용어부터. 자, 변동하고 변천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은 그냥 변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근데 변천은요, 일정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걸 변천이라고 불러요. 변하는데 일정하게 어떤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천자가 어느 때 쓰이냐면요, 서경 천도 운동. 원래 수도는 개성이었으나 이걸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가 아니라 평양, 서경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변하는 걸 봤더니, 인류 역사를 전체로 통틀어서 봤더니, 경제가 발달하기 전 과거에서 이제 선진국이 이렇게 됐을 때, 경제가 발달할 때 일정한 흐름을 따라서 인구 특성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인구 변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총 4단계로 구분하고요. 오늘날에는 5단계를, 그러니까 5단계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약간 소수니까 나중에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얘의 기본 단위는 한 국가예요. 한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그러면 한 국가에서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크게 변할까?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크게 변할까? 당연히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구분하는 건 자연적인 증감,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해서 단계를 구분해요. 자, 다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봐봐. 1단계를 다른 말로 고위 정책이라고도 불러. 고위, 뭔가 높은 곳에 있대요. 근데 뭐가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총 인구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에 의해서 단계가 구분이 되거든요. 고위라는 말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태에서 전체 인구가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1단계는 고위 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경제가 발달하기 전, 완전히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의학기술 발달하기 전. 자, 그래서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좀 슬프지만 쉽게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죽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상태에서 이 차이만큼 이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데, 그게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전체 인구는 별로 변화가 없던 시절, 이걸 제1단계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유생시설이 나아지고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먼저. 근데 우리가 사망률은 무한정 낮아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무한정으로 높아지지 않잖아. 어느 정도 높아지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은 이렇게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어쨌든 사망률이 낮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출생률은 사망률이 낮아지더라도 한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건 결정적인 이유가, 사람의 인식은 과학기술이나 사회가 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바뀌거든요. 일단 애를 낳았더니 얘가 잘 안 죽는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더라도 출생률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시기.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이 차이만큼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 이걸 초기 확장기 제2단계라고 불러요. 빨리 넘어갈게요. 쉬운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사망률은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무한정 낮아지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차이만큼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도 막 지어야 되는 거고,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 같은 것도 당연히 막 지어야 되는 거고, 식량 같은 것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너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해요. 제발 애들 좀 그만 낳아라. 산하 제한 정책을 펴는 거죠. 가족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죠. 자, 물론 1차 산업 중심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서 이때쯤 되면 이제 여성들도 이제 사회에 진출하거든요. 옛날에는 당연히 주로 남자들이 일을 했다면 지금 최근에는 당연히 여성들이 점점 일을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육아 부담이 여성들이 더 많잖아. 뭐 생물학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점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느냐, 인구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둔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3단계 후기 확장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낮아져요. 그럼 역시 문제가 되겠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또 국가가 개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거죠. 애를 낳으면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서 출생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4단계가 되면 사망률과 출생률이 비슷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1단계보다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상태에서, 저위 상태에서 전체 인구가 별로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이걸 4단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제4단계에 해당하죠. 됐죠? 자, 그런데 몇몇 선진국은 국가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출생률이 계속 낮아져요. 대표적인 나라. 우리나라. 자, 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몇 명? 현재. 아는 사람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0.81명.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거래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자, 아무튼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구분하고요. 5단계는 우리나라, 일본, 몇몇 나라들처럼 출생률이 너무 낮아져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이런 나라를 이제 5단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재에선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4단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오버해버렸네. 미안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어저께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부분 볼게요. 자,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지식에, 그 다음에 인구 변천 모형 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은 1단계에 해당한다.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출생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화학 비료나 농업기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식량 생산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인구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래서 뭐 자료마다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조선시대 평균적으로 남북한 합쳐가지고 조선이니까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물론 조선시대 전기보다는 후기가 더 많았겠지만 아무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이제 뭐 일본 애들이 뭔가 특별히 잘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시기상 서양의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 같은 게 들어오면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그래서 초기 확장기에 해당하죠. 2단계가 일제강점기, 뭐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단계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는 이제 제4단계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좀 넘어서 최근부터는 이제 5단계에 들어갔다고 보통 봐요. 그럼 알다시피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낳잖아. 자,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대한민국 친구들은 40만 명쯤 되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30만 명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어쨌든 인구가 앞으로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광복부터 60년대 초는, 자, 인구 변천 모형은 그냥 전 세계 국가들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일반적인 거, 평범한 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부터 60년대 초까지 일반적인 그런 변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뭐 특별한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는 자, 일제강점기 때 뭐 독립운동하러 많이 해외로 나갔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만주나 중국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복된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정책이 달랐는데, 자, 이건 뭐 남쪽이 뭐 좋냐 북쪽이 좋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광복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토지를 국가에서 다 이렇게 몰수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자기 토지 뭐 그냥 마냥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광복 직후에 북한에서 주로 이제 부자들이 자기 재산 정리해가지고 남쪽으로 되게 많이 넘어왔어요. 이건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북한에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기간 중에는 사망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전쟁이나 또는 커다란 자연재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베이비 붐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요. 뭐 다 아는 용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불러요.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연도가 왜 이렇게 정해졌냐면 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54년까지 이제 인구 자료가 없어요.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인구조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55년부터 통계가 작성됐기 때문에 55년부터인 거고요. 그 다음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산하 제한 정책, 가족 계획을 실시하거든요. 언제 실시하냐? 64년부터. 그래서 그냥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63년으로 끄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무렵에는 대략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보다 2배 이상 많이 태어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출생률, 사망률인데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한국전쟁 때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이렇게 낮아졌고요. 출생률은 사망률보다 뒤늦게 낮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대략 2000년 넘어가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 2개만 조금 체크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개념일 거예요. 합계 출산율, 인구랑 관련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불러요. 다시, 자, 여러분들 인구하고 관련된 모든 지표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기준이에요. 어차피 사람들이 동물이니까, 자, 남성이 아무리 많아봤자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결국 이렇게 아이는 여성이 10달 동안 배에 품고 여성이 낳는 거니까, 그래서 여성이 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인구 관련한 모든 지표는 여성이 기준이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 성비는 여성 100명당 여성이 기준이에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성비라고 한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대체 출산율은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개념은 아닌데, 자, 그래서 대체라는 말은 세대를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인구수하고 우리 세대의 인구수하고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대체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몇 명쯤 되어야 되느냐. 자, 대체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만나서 어쨌든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1명 1명이니까 2명이서 자녀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줄거나 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태어나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명보다는 조금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구가 선진국들은 대체로 2.1명,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불러요. 이것보다 이제 합계 출산율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있을 거야.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몇 명쯤 된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뭔가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뭐 고령화율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자료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 0.81명.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었어요. 세계 최초기도 하고요. 그다음 올해는 0.8명보다 높을까 낮을까?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 자, 우리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게, 출생률이 낮은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 상황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자,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 개인, 여러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게 사실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뭐 대학교 입학자 정원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보다 한 10살쯤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훨씬 더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자, 여러분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 어떻게 된대? 혹시 알아요? 옛날에는 정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되고 싶어서, 왜냐면 사회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월급은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공무원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한 5, 6년 전하고 지금하고 공무원 경쟁률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그만큼 사회가 이렇게 경쟁이 많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학교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학교라는 데가 사실 경쟁이 성적이라고 하는 숫자로 직접 드러나다 보니까 뭐 경쟁이 뭐 완화되는지 잘 못 느낄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해지게 됐고, 그만큼 그냥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자, 먼저 인구 구조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사람들을 봤더니 나이에 따라서 뭔가 구분을 짓고,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당연히 비율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인구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먼저 인구 구조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남성과 여성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겠죠? 뭐 태어날 때부터 비슷하게 태어나니까. 그런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시기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일단 그래서 연령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출생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했고요.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더 감소하겠죠. 아무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더라도 뭐 사람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서울에서는 평균적인 직장인이 자기 재산, 그러니까 월급, 연봉을 30년을 다 모아야 집을 겨우 살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집 사는 게 불가능한데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뭐 이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뒤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강조 표시해놨는데 사실 이게 인구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뭐 증가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인구 피라미드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 그게 표준이다. 그 다음에 0세부터 쭉 이렇게 나이가 있는 거고, 한 살 한 살 표시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5살 단위로 끊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걸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인구 피라미드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구 변천 모형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나라들 또는 1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 출생률이 되게 높으니까 아이들을 되게 많이 낳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망률이 되게 높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 그 연령대에서는 되게 사람이 많겠지만 위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1960년대 모양인데 이렇게 위로 갈수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정말 피라미드를 닮았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2단계, 3단계를 지나서 4단계가 되면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기까지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그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 보면은 피라미드 시절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인구 변천 모형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린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제 4단계가 되면은요, 여기 모양하고는 조금 달리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출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가 좁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노년층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사람이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가 4단계에서는 보통 나타나요.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 영어로는 벨. 그래서 종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종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단계에서는 종형이 나타난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또는 대만 같은 나라들은 출생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여기처럼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건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선진국에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이건 종을 닮았다기보다는 이제 용어를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 이걸 항아리를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라고 하는 게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항아리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시험 문제나 우리 교재에서는 또는 뭐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방추형이라고 불러요. 방추형. 그러니까 방추라는 말도 여러분들 낯설 텐데 방추가 뭐냐면은요, 이제 옷감을 짤 때 이제 가로 세로로 실이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이렇게 꿰는, 꿰 때 쓰는 그 도구가 있어요. 당연히 타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걸 방추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타원형이니까 이런 형태를 방추형이라고 부른다.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또는 그 시기에는 대체로 피라미드형이 나타나고요. 2단계, 3단계를 지나서 4단계가 되면 종형이 나타나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방추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필이면 그 일부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2060년 우리나라 예상 인구 피라미드예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기상, 아이고. 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뭐 글자 자체는 뭐 느낌이 좀 안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인구 구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해설 영상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문제 풀 때 인구 부양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뭐 문제가 뭐 어렵게 내기로 하면 되게 어렵게 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인구 구조에서 제일 중요하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중위 연령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평균 연령을 쓰는 게 아니라 인구에서는 중간값을 쓴다. 그냥 평균 연령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넘어가고요. 자, 인구 부양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고요. 아마 사회문화에서도 물어볼 거고 생활과 윤리에서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자, 일단 말로 할게요. 공식은 여기 써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을 이제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5살 단위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를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기준은 스스로 경제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하냐 못하냐. 그게 인구 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현진이는 지금 돈을 스스로 벌어요, 안 벌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지금은 뭔가 공부하고 뭔가 배워야 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물론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먹을 것도 먹여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린 사람들, 대략 만 14세까지를 유소년층이라고 부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다가 15세부터 64세까지는 대체로 경제활동을 하더라. 생산활동을 하더라. 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청장년층을. 됐죠? 그러다가 이제 퇴임하고 또는 노인이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힘이 좀 빠지고 당연히 남은 생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년층들도 대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이 가운데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비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청장년층은 경제활동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러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비율이야, 비율.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뭐 이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물론 들어봤겠지만, 자, 이제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나 유소년층이 더 많거나 훨씬 많으면, 비율이 높으면, 청장년층이 번 돈으로 일해가지고 유소년층과 노년층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청장년층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 크게 되는 거잖아. 반대로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별로 없는데 청장년층이 많다.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만 먹여 살리면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거고. 됐죠? 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 인구 부양비예요. 됐어요? 자, 이제 공식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인구 부양비는 두 가지를 구하고요. 그걸 더한 게 총 부양비가 돼요. 자, 봅시다. 자, 유소년 인구 부양비 또는 유소년 부양비라고 그러는데요. 청장년층에 비해서 유소년층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비율인데, 근데 이것만 하면 숫자가 0. 얼마 그렇게 나와요. 눈에 안 들어와. 곱하기 100을 임의로 해줘요. 됐죠? 그럼 뭐 27, 뭐 34 이런 식으로 보통 두 자리가 나오겠지. 됐어요? 자, 노년 부양비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그래야 눈에 쉽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게 총 부양비다. 총 부양비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하고 이렇게 잘 보면은요. 밑에 청장년층 인구라고 하는 분모가 똑같죠? 이거씩 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더해서 뭐 써도 좋고요. 그냥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포인트는 총 부양비하고 청장년층 인구하고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은성아, 이건 모른다는 뜻이니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반비례한다. 그쵸? 자, 이건 문제 해설 부분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든 아니면 동영상을 보든 그때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봤더니요. 우리가 이제 맨날 말로만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그래프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볼게요. 자, 현재는 2022년인데 뭐 15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큰 변화는 없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80 정도였는데 80이란 얘기는 청장년층이 100명이면 유소년층은 80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 이 80명은 0세부터 14세 사이. 그 다음에 청장년층 100명은 15세부터 64세 사이니까 나이대의 폭이 완전히 다르잖아. 어쨌든 65년도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80이 넘었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자,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가 살짝 올라가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지금 그려서 그래요. 정부의 정책이 잘 먹힐 것이다.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암울하니까. 자, 아무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했다. 그 다음 노년 부양비는 옛날에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됐어요. 노인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적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유소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 노년이 되는 거잖아. 옛날에는 유소년이 그렇게 많았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년이 되니까 노년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포인트는 총 부양비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총 부양비는 보세요. 만약에 총 부양비가 여기처럼 100이다. 그럼 청장년층 한 명이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나머지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물론 당연히 세금은 필요하니까 내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총 부양비를 봤더니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2010년쯤에서 제일 낮아졌다가 이제 앞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급격하게. 다시,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까지 배운 건 앞으로 심각해질 거니까 준비하자라고 배운 거고, 앞으로 심각해질 거야라고 이제 이게 걱정하던 게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총 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없었거든. 우리나라가 거의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는 경제활동 인구,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뭔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 자, 이제 한 30년쯤 지나면 나는 노년층이 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그때는 경제활동을 하겠죠. 자, 내가 지금 잘해줄 테니까 30년 뒤에 잊어버리지 말고 나 같은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뭐 주고받는 거지 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번, 2번까지 나중에 읽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쭉 읽어보고 나면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자, 노령화 지수 왼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설명이라기보다는 공식이 써 있을 건데 이건 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잠깐만요. 자, 45분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네. 자,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애들 눈을 보고 있으면 되게 내가 죄 지은 것 같지? 자, 보자. 자, 이거 시험에서 직접 뭐 물어보는 개념, 뭐 완전히 외워야 되는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헷갈리기 쉬운 거라서 정리를 정확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1학년 때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 고령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고령화율.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옆에 봤더니 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고령화율은 뭐냐면은요, 총 인구분의, 전체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를 우리가 고령화율이라고 불러요. 곱하기 100. 그냥 그 시점에서 노인이 몇 %나 되느냐.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따지냐면은요, 뭐 수치 같은 건 지금 굳이 이렇게 적진 않을게요. 어떤 사회가 늙어가는 사회, 그걸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노인 인구 비율, 고령화율이 7%에서 14% 사이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늙어가는 사회. 노인 인구 비율이 7%가 안 되면 아직 그 사회는 젊다. 늙어가는 중이다. 7%에서 14% 사이. 그러다가 14%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회가 대략 10명 중에 1명이 노인이야. 늙은 사회. 그래서 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고령 사회. 그러다가 20%를 넘어가게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야. 이제 정말 많이 늙은 사회. 그래서 늙었다는 말이 나쁜 의미는 꼭 아니야. 어쨌든 그냥 객관적인 현상이죠.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여기에 들어왔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령화 지수는 뭐냐? 분명히 다르다 그랬는데, 자, 노령화 지수는 현재 시점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식이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자, 유소년 인구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요. 출생률에 영향을 받아요. 출생률이 높으면 유소년 인구가 많을 거고, 출생률이 낮으면 유소년 인구가 적을 거 아니야? 이거에 비해서 노년 인구,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자, 노인 인구는, 노년 인구는 사망률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젊어지느냐, 아니면 더 늙어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됐어요? 자, 그래서 곱하기 100, 이게 노령화 지수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는 노령화 지수가 100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노령화 지수가 100이 넘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자, 밑에 분모는 청, 장년층 똑같아요. 유소년층 인구, 노년층 인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얘랑 같아지는 지점이 노령화 지수가 100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년이 유소년층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어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여기 설명할 게 조금 있긴 한데 뭐 약속했으니까 45분 전에 끝내주기로.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수고했습니다.